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통해 만나 뵙게 되어 무척이나 반갑습니다. 주식 투자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이 시간의 횡포를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하는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아무리 분석을 잘 하여 좋은 종목에 투자를 한다고 해서 이것이 내 마음대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당연히 아니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쉽고 빠르게 돈을 벌 생각에 투자가 아닌 투기적 방법에 더욱더 열광을 하는 것 같습니다. 투자와 투기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주식을 매수하는 행위를 기본적으로 우리는 투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주식 투자에도 분명히 투기적 요소가 다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전형적인 것이 바로 바이오 산업입니다. 신약을 개발하는 것은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투입되지만 성공의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투자에 매우 신중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게다가 이쪽 산업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면 사실 기업 분석조차도 쉽지가 않겠습니다. 하지만 신약 개발이 성공만 하게 된다면 로또에 당첨된 것처럼 아주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굉장히 투기적 성향의 산업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게임 사업도 마찬가지겠지요. 게임 하나 개발하는데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지만 모든 게임이 시장에서 반응이 다 좋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하나 시장에서 평가를 받게 되면 바이오 산업과 마찬가지로 높은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성공하지 못한다면 회사의 존폐 위기까지 가기 때문에 역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엔터테인 쪽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연예 기획사들이 많은 시간과 공을 들여 투자한 가수나 영화 아니면 드라마 등이 시장에서 얼마나 크게 히트하는지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데 역시 성공하면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안되면 마찬가지로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다분히 투기적인 요소가 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 이러한 투기적 성향이 짙은 세 가지 산업군에 있는 기업 종목들을 잘 살펴보지 않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최근 한 바이오 기업의 공시를 보면서 오늘 이렇게 종목 분석 영상을 만들어 올리게 되었습니다. 종목을 분석하기 전에 바로 분석하기 전에 먼저 바이오 산업 중에서도 대표되는 제약 시장을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이미 인구 고령화 등으로 글로벌 전문 의약품 시장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2018년 940조에서 매년 6.4% 성장해서 2024년에는 약 1350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매우 거대한 시장이고 요즘같이 코로나 팬데믹 같은 위기 상황에 오히려 성장을 하는 많은 바이오 회사들이 기대 이상의 매출과 이익을 올리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제약 산업의 특성 중 하나가 다들 인지하시겠지만 하이 리스크 앤 하이 리턴이라는 것입니다. 신약 개발에는 후보 물질의 발굴부터 완제 의약품의 시장 판매까지 통상적으로 10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되며 후보 물질의 발굴뿐만 아니라 개발 과정에서 임상 시험을 통하여 약물의 효능과 높은 안정성을 충분히 입증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신약 개발은 예상하지 못한 이유로 임상 시험 단계에서 개발에 실패하게 될 경우 연구 개발에 투자한 자금을 전혀 회수할 수 없는 위험이 항시 존재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공적으로 상업화되는 경우 하나의 제품으로도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며 신약 출원 이후 약 20년간 특허가 만료될 때까지 물질 특허를 통해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제약 산업의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특성 때문에 다른 산업과 달리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치가 아주 높은 비율로 기업 가치의 주가를 통해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 일상적인 이쪽 산업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연구 개발에 천문학적인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는 반면 그 과정에 많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웬만한 규모의 소수의 글로벌 제약사가 아니라면 신약 개발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근래에는 많은 바이오 기업들이 개방형 혁신 전략을 추구하고 있는데 과거 신약 개발은 모든 밸류 체인을 한 회사에서 다 하는
인하우스 완전 통합형 사업 모델이었으나 전반적으로 위험 관리와 효율적 관리 체계를 위해 외부 아웃소싱을 적극 활용하는 가상 통합형 사업 모델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이 현재의 시장 트렌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약의 원천 기술을 보유한 회사에서 아웃소싱 업체를 활용하여 내부 인프라 구축을 최소화하면서 보유 기술을 상업화할 수 있는 사업 모델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국내에도 대표적인 그 CMO 업체가 있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SK 바이오사이언스, 셀트리온, 녹십자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들은 물론 신약 개발의 노력도 이제 일부 하지만 대부분이 원천 기술 업체와 계약을 통해 대량으로 신약을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은 점차 개방형 신약 개발 쪽으로 변모해 가고 있는데요. 국내 제약 산업에서도 이러한 흐름을 바탕으로 많은 바이오 벤처 회사들에 대한 투자 확대로 이어졌습니다. 2000년 초 1차 바이오 벤처 붐 이후 2015년부터 약 1000여 개의 벤처 기업이 생겼고, 2018년 그 벤처 캐피탈을 통해 제약 바이오 산업의 투자 규모는 약 8,400억으로 전체 산업 중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모든 산업군 중에서 가장 많은 투자금이 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종목 큐리언트라는 기업도 이렇게 투자를 받아서 설립된 회사인데요. 다른 제약 바이오 업체와 차별적인 것이 바로 국내 1호 NRDO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NRDO라는 것은 리서치는 하지 않고 오직 디벨롭먼트만 한다는 것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신약 개발은 크게 후보 물질을 연구하는 단계와 이를 임상 실험을 통해 상업화를 하는 과정을 겪는데, 앞서 말한 대로 한 회사가 신약 후보 물질부터 임상 실험 그리고 제조까지 하는 것이 큰 위험뿐만 아니라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투자되기 때문에 위험을 분산하는 개방형 전략으로 시장 트렌드가 이제 바뀌어간다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큐리언트는 바로 이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기반의 연구 개발을 사업 모델로 했다는 큰 차별적 장점이 되겠는데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란 이제 신약 연구 후반이죠. 연구 후반 과정부터 임상 이상까지만을 직접 담당하고, 그 이후부터는 라이센스를 판매해서 수익을 내는 비즈니스 모델이 되겠습니다. 국내에 이제 국내외에 저명한 연구소와 대학 실험실을 발로 뛰면서 신약으로 개발할 만한 유력 후보 물질을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보통 신약 하나를 개발하는 기간은 12년에서 13년, 비용은 1조 원 가량이라고 하는데, 큐리언트는 대형 제약 개발사들이 할 수 없는 조직의 효율화를 통해 이 기간과 비용을 단축시키고 있습니다. 보고 체계를 줄인다던가 동시에 두 가지 신약 개발 타임라인을 끌고 가는 것 등이 이제 되겠는데요. 쉽게 말해서 큐리언트는 외부 업체로부터 후보 물질에 대한 연구 성과를 라이센스 인 계약을 해서 들여와서 임상 실험을 해서 유의미한 결과를 가지고 기술 이전, 그러니까 라이센스 아웃을 하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의 비즈니스 모델을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임상 시험과 기술 이전에만 주력을 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신약 개발에 대한 막대한 금액의 개발비와 시간을 들여야 하는 어떤 경제성 그리고 이제 그 성공 가능성이 큰 후보 물질을 임상 시험까지만 진행하여 기술 이전 계약을 통해 외부로 판매를 하는 라이센스 아웃까지만 한정되어 위험에 대한 노출도 크게 줄일 수 있는 혁신적인 사업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의 결과는 어떨까요? 이 종목은 5월 14일 장 종료와 함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이 돼가지고 매매 거래 정지가 되었습니다. 기업이 설립된 배경을 앞서 간단히 이제 설명드렸는데, 이렇게 좋은 사업 모델을 가지고 왜 이 주식 종목이 매매 거래 정지가 되었는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회사는 2008년 7월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11월에 코스닥에 기술 특례 업체로 지정되어 상장하게 되는데, 기술 특례는 특례 상장 법규에 따라 기술력과 성장성이 인정되는 중소기업의 코스닥 상장을 말합니다.
수익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에 상장 기회를 주는 제도로서 수익성이 현재에는 낮지만 향후 성장성이 있다고 평가받는 회사가 주식시장에 상장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업의 미래에 대한 성장성을 보고 주식시장에 상장 요건을 완화해주는 이러한 제도는 자칫 잘못하다가는 크게 손실을 볼 가능성도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기업의 매출과 이익이 나질 않는데도 여전히 그 기업의 미래 성장성만 보고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미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가 계획대로 잘 되지 않는다면 굉장히 큰 위험에 노출이 될 수 있고 투기적 성향을 다분히 안고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큐리언트도 마찬가지 경우라 하겠는데요. 2016년 상장 이후부터 최근까지 매출은 보시는 바와 같이 제로입니다. 영업이익 빨간색 적자, 순이익 빨간색 적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술 특례 상장으로 인해 다른 기업 같았으면 상장 폐지 조건을 넘기고도 남을 실적이었지만 큐리언트는 적자 상태로 기업이 5년 이상 계속 운영이 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코스닥 시장에서도 문제없이 주식 거래가 최근까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지난 5월 14일 장 마감 후에 조용히 공시가 떴는데 다름 아니라 기술 특례 조건으로 5년간 코스닥 상장 유지 조건을 면제를 받아왔지만 5년이 지나서 분기당 매출액이 3억, 반기 매출액 7억 미만이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는 공시 내용이었습니다. 이날 네이버 주식 토론방에는 완전 쇼크를 넘어 패닉 상태였습니다. 회사에 전화를 해도 연결이 안 되고 거의 하루 동안 위험해 그저 무방비 상태로 아무런 할 일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매매 거래 정지를 당해야만 했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참 어이가 없게도 회사 내부 관계자도 이런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에 대한 기준이나 법령을 정확히 모른 채 그냥 기술 특례라는 것 하나만 믿고 제대로 이렇게 대처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야기 들어보면은 이게 이제 분기당 3억인데 이런 걸 잘 모르고 그냥 연간 30억의 매출만 올리면 되는 줄 알고 있었더라고요. 어쨌든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내가 믿고 투자해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어느 날 매매 자체가 안 되는 거래 정지가 된다면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정말이지 상상도 할 수 없는 아주 아찔한 장면이 연출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큐리언트는 이렇게 기술 특례 요건을 갖추고 2016년 코스닥 상장을 하게 되는데 상장 이후 이 회사의 주가를 과거의 어떤 주가 트렌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과거 5개년 동안 매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의 주가는 미래의 성장성을 담보로 비교적 활발하게 주식 거래가 이루어졌었습니다. 상장 원년에는 이러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6만 원을 넘어서기도 했지만 괄목할 만한 잠재적 요인이 실제 현실에서 매출로 이어지지 못해 주가가 제자리 걸음을 하다가 작년에는 라이센스 아웃 기대감으로 4만 원을 넘는 그런 어떤 순간도 있었지만 최근 다시 매매 정지되는 시점 매는 3만 원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5년 동안 매출이 0이고 영업 손실과 이익 손실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토록 강하게 받쳐주고 있던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럼 저와 함께 천천히 오늘 큐리언트라는 주식 종목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회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연구기관을 통해 신약 개발을 위해 라이센스인 계약을 통해 후보 물질을 사와서 이것을 임상 실험까지 끌고 와서 유의미한 결과를 바탕으로 외부의 라이센스 아웃을 통해 기술 이전 계약으로 매출을 올리는 사업 모델입니다. 회사에서 집중하는 주력 파이프라인이 크게 항암, 항생, 그리고 항염증의 후보 물질을 현재 임상 실험을 위해 개발을 하고 있었는데 구체적인 것을 살펴보면은 먼저 Q301이라는 아토피 치료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텔레세백이라는 자제 내성 결핵 치료제가 대표적으로 지금 라이센스 아웃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Q301은 미국 후기 임상 2상을 진행 중에 있었는데 이 치료제가 이제 아토피에 탁월한 성능을 보여 라이센스 아웃, 그러니까 이제 기술 이전 계약에 대한 기대감이 작년 말에 상당히 이제 높았었습니다. 하지만 제약 회사들과 계약을 위한 협상이 생각만큼 진전되지 않았고 지난 주총 때에도 언급했지만 열심히 계속 노력 중이라는 이야기와 함께 라이센스 아웃이 임박했다는 시장의 그런 어떤 반응 때문에 주가가 한때 출렁이기도 이제 했었지만 현재까지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 이제 텔라세백이라는 다제 내성 결핵 치료제인데요. 이것이 미국 임상 2상까지 완료된 상태에서 이제 코로나가 터져버렸는데 이제 코로나가 폐의 기능을 상실하는 것에 착안하여 이제 회사에서는 코로나의 치료제까지 그 성능을 시험하기 위해 현재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임상을 2상이 진행 단계에 지금 있다고 합니다.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억제 효과가 있는지 조만간 이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하고는 있지만 이 역시 아직까지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습니다. 사실 기업 IR 때 회사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 이 두 가지 치료제가 이제 작년에 뭔가 이제 라이센스 아웃이 되어 기술 이전 계약을 통한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많은 투자자들의 기대를 모았지만 Q301 아토피 치료제에 대한 계약 협상 지연과 함께 뜻하지 않게 텔라세백의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효능을 한 차례 더 임상 실험을 하는 이유로 현재까지 계속 뭔가 실질적인 매출이 발생되고 있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5년 동안 매출이 0이고 이익 실현 없는 이 회사의 재무 상황이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요. 너무나 흥미로운 것은 이 회사가 한 번도 매출을 일으킨 적이 없는데 재무제표상 유동 비율을 보시면 무려 14배가 넘습니다. 현금에 가까운 금융자산은 500억인데요. 지금 급한 유동 채무는 고작 한 36억밖에 안 되고 부채 비율은 9%로 이제 재무적 안정성은 제가 본 어떤 회사보다도 견실하다는 것입니다. 매출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예, 그 해답을 한번 찾아보기 전에 이 회사를 이끌고 있는 남기현 대표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남기현 대표는 1998년 고려대 생물학 석사 학위를 받고요. 대기업 연구원으로 이제 입사가 예정되어 있었지만 당시 IMF 외환 위기로 인해 입소가 취소되는 불운을 겪고 끝내는 미국으로 건너가 이제 포스닥을 하며 스위스 제약사 노바티스에서 첫 직장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글로벌 제약사인 머크에서 7년간 근무하던 중에 2008년 한국 파스테르 연구소와 과학기술부의 협력으로 탄생한 신생 회사이죠. 지금의 이제 큐리언트에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라는 앞서 말한 새로운 유형의 사업 모델을 정착하며 신약 개발의 효율화를 시연해냅니다. 이렇게 파스테르와 머크와의 인연으로 큐리언트는 후보 물질에 대한 대부분 후보 물질에 대한 라이센스인 계약을 이 두 곳에서 소스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아토피 치료제 Q301 외에 앞으로 큰 잠재적 성장 가능성이 있는 다제 내성 결핵 치료제와 함께 항암제를 비롯한 임암 치료제에 대한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서 이것을 베이스로 열심히 임상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 회사의 주요 주주 지분을 보시면 파스테르가 11%를 가지고 있고요. 경기도가 1% 그리고 국민연금이 7% 정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회사의 대표인 남기현 사장의 지분은 얼마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과학기술부의 지분이 아마도 경기도로 이전된 게 아닐까 유추는 해보는데 제가 아직 직접 이거는 확인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매출이 제로인 회사가 어떻게 이렇게 운영이 잘 되는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회사의 보유 지분을 보시면 쿼드 자산 운용 그리고 W 자산 운용이 보이는데 바로 이 둘이 이 회사가 매출이 전혀 없어도 사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주체가 되겠습니다. 2018년과 2020년 작년이죠. 제3자 유상 증자를 통해서 각각 400억과 600억을 투자를 받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모펀드가 바로 쿼드 자산 운용사입니다. 사모펀드가 워낙 폐쇄적이라 많은 정보는 없지만 여기저기 알아보니 그 헬스케어 및 바이오 쪽에 특화하여
주로 펀딩을 투자를 한다고 전해집니다. 어쨌든 제가 말하고 싶은 핵심은 이 회사가 현재 매출은 없지만 앞으로 몇 년간 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사내 유보금이 약 500억을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 회사 정말 망할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 매매 정지가 되어 상장 실질심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회사 측 실수가 좀 컸죠. 왜냐면은 그 연간 30억만 유지하면 되는 줄 알고 올해 30억 매출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분기당 3억으로 돼 있는 법령을 제대로 이제 이해를 못했던 거죠. 그 뭐 이렇게 실질 심사 대상이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2주 동안 거래가 정지되고 회사가 소명 자료를 제출하면 보통 매매 정지 기간을 2주 더 연장한다고 합니다. 그만 한 달 정도가 이제 걸리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는. 만약 소명이 잘 되어 이제 매매가 잘 재개된다면 아무래도 기존 투자자들이 이제 패닉 셀링이 되겠죠. 이제 당분간 이제 주가의 낙폭이 예상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투자가 가능한 회사라고 보시는지요? 만약 이 회사를 여전히 신뢰하고 성장을 확신한다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정말 하늘이 주신 절호의 기회가 아닐까. 하지만 위험성 매우 큽니다. 무엇보다 상장 적격 실질심사에서 주식 매매 정지가 되었다는 것은 제대로 소명이 안 되면 상장 폐지가 되는 것이니까요. 매출도 하나도 없는 회사에 현금 500억 외에는 특별한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정말 휴지조각 되는 것도 한순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판단은 각자의 몫으로 남겨놓겠습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위험과 기회에 대한 한 장의 슬라이드로 오늘 영상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먼저 기회적인 부분이 아토피 치료제인 Q301과 현재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코로나 치료제의 성능을 임상 2상을 통해 진행 중인 Q203 텔라세팩이 라이센스 아웃 기술 이전의 계약이 공시가 나는 순간 주가는 큰 폭으로 상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계약 규모에 따라 주가 상승폭이 정해지겠지만요. 2006년 상장 이후 5년 동안 계속되는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기대감에 피로해진 투자자들이 최근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5년 동안 들고 있었는데 제자리라니 참으로 인내하기 힘든 세월이 아닐까 위로의 말이라도 해드리고 싶지만 지금 투자를 결정한다고 만약에 결정한다면은 그 5년을 한 방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는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반대로 곧 될 것 같은 기술 이전 계약이 계속 밀리고 연기가 된 것은 뭔가 치명적인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한 번 정도 의심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쿼드 자산 운용과 국민연금 등 꽤 큰 금액 이 투자가 되어 있는데요. 상장 적격 실질심사 소명이 어떤 결과로 나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겠지만 큐리온트 기업 입장에서는 매출도 없는 회사에 이렇게 전폭적인 투자를 받는다는 것은 앞으로 이 기업의 잠재적 가치를 기관 투자자들이 얼마나 긍정적으로 생각하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간에 언급이 되었지만 문제는 상장 적격 실질심사에 제출된 소명 자료가 제대로 역할을 다해 곧 주식 거래가 재개가 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이슈가 터진다면 투자자로서 정말이지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수반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아주 긴 시간 저와 함께 큐리언트 종목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영상 재밌게 시청하셨습니까? 저는 다음번 영상으로 좀 더 좋은 종목을 찾아내어 다시 한번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구독, 그리고 시청 제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